잠시 한 3, 4분 정도는 좀 쉬실 시간을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은 이미 시작된 미래에 딱 했는데 처음 주신 말씀 속에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제의 혼재. 오늘 사실 학교 강의를 듣는 느낌으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또 오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그 다음에 또 정리되는 부분도 더 많았을 거라 생각되는데, 우리가 좀 이런 속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혼재된 시제. 그러니까 어떤 사람 같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 어떤 사람은 미래에 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과거에 가 있고, 어떤 사람은 현재에 있고, 학교를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마지막 그 정리하신 말씀 속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바로 좀 미래 속에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데, 생각해 보니까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만 그랬던 게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청소년을 가장 잘 이해한다라고 생각했던 우리도 사실은 학교에 별다를 바 없이 과거 속에서 우리 아이들을 보지 않았나, 그런 좀 반성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제목이 시사하는 바가 좀 크지 않았나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몇 가지 또 이렇게 저희가 그 놓쳤던 문제들, 아까 개념 강조하셨는데, 지난번 어떻게 좀 우연한 기회가 돼서 홍콩하고 싱가포르 이렇게 청소년 지도자분들을 같이 가게 됐는데, 거기 같은 이렇게 문화 다양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잘못된 단어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알고는 문화 다양성이라는 걸로 질문을 하니까 통역하는 분이 통역을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우리는 복지 관점에서 자꾸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 자체가 상대적이고 다양하다. 요즘은 그래서 문화 다양성이라는 표현도 좀 쓰고 있는데, 이렇게 좀 오늘 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많이 좀 짚어주셔서 특별히 그런 점에서 많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먼저 좀 말씀을 저희가 1시간 반 동안 들으시면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좀 궁금합니다. 요거 좀 제가 좀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 주십사고, 지금 질문하실 거라든지 또 생각하신 바를 좀 정리하실 시간을 좀 드렸던 거고요. 혹시 들으시면서 내용 중에서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말씀 더 듣고 싶습니다, 또 이런 또 질문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질문부터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항상 제일 중요한 맨 앞에 하신 분이 중요한데요. 처음 시작은 어려운데 한 분이 질문하시면 계속해서 나와서 끝을 맺기가 어려울 때가 있는데, 좀 용감하게 먼저 한 분이 좀 말씀을 누군가 좀 테이프를 끊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예. 혹시 마이크가 있나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냥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향동 청소년 수련관장 신경애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말씀 들을 기회 저는 처음이었는데요. 너무너무 공감되는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우선 청소년 시기를 줄여야 한다는 부분은 정말 공감하기 때문에 향후에는 어떻게든 아무튼 그런 방법을 저희가 좀 찾아낼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했고요. 그리고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자기 비하의 문제거든요. 청소년들이 많은 심리적으로 무의식 중에 패배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근데 아이들을 대면하면서 보면 정말 괜찮게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아이들을 굉장히 많이 접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청소년 지도자들이 그걸 활동으로 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이거를 어떤 방법으로 그런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혹시라도 그런 방법을 좀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아이들을 지도하고 이렇게 프로그램을 짤 때 참고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근본적으로는 학교 제도와 정책을 바꿔야 되는 게 우선입니다. 청소년 지금 정책이 대부분 학교가 주안점이 되고, 그 외에 학교에서 남는 시간에서 우리가 뭘 할 건가 자꾸 거기서만 많이 찾아왔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는 청소년계가 청소년 살리기 위해서 학교를 바꿔야 된다, 이런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래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적으로 등급을 매기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학생을 1등부터 해가지고 100만 등 해서 등급을 매기는데 어디도 세계 서구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열등의식이 생기고 불안하고, 1등은 만족하나요? 아까 내가 자료에 있지만 1등한 애들이 더 많이 죽어요. 불안해서. 내 머리가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그리고 모범생인 1등 한 애가 자살을 해요. 못 견디니까. 1등하면 언제나 또 떨어질 거를 불안해하니까. 밑에는 어떡하지 1등 해야 되고 근데 1등 올라가니까 또 떨어질 걸 걱정. 이게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선 학교 제도의 등수 매기는 거, 서열화 이거 없애야 되고 시험 중심의 이것을 바꿔야 된다. 그것이 하나고요. 다른 하나는 근데 이 제도를 바꿔나가는 과정이 시간이 걸리니까 그런 속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속에서는 무조건 그들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그들 마음껏 할 수 있도록 제가 좀 다른 차원에서 문화부에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다는 문화정책을 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문화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오늘날 전 세계의 문화의 중심 국가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문화예술인들이 그때 돈 예산 지원해 준 거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았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청소년들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면 방종할 것 같아서 안 주죠. 이게 아까 서양의 그 이데올로기예요. 우리는 이성이 있으니까 너희는 이성이 없는 존재는 자유 주면 안 된다. 나쁜 이데올로기가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야 청소년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하게끔 하고 엊그저께요. KBS에서 그 왜 100점 토론인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발표하면 이렇게 해서 100점 가는 거. 그죠? 무슨 프로그램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강연 100점 뭐 이런 건가? 그런데 거기에 우리나라에 왔던 원어민 교사가 나와서 그 얘기를 한 게 있어요. 한국에 와서 보니까 전부 선생이 지 말만 하더라는 거예요. 미국에는 그 자꾸 학생이 말하고 선생은 거기에 대해서 응해서 같이 얘기하는 건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교장 선생한테 자기 담임 좀 맡겨달라고 사정을 했대요. 그래갖고 담임을 맡았어요. 한 3년인가 5년이에요. 근데 우리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학교가 완전히 변화됐어요. 그런데 우리 정부가 원어민 교사제도 없어져서 쫓겨났어요. 그런데도 한국에 오고 싶어서 다시 와서 순천인가 어디에 개관 교수처럼 영어 교사가 됐는데 그런데도 그 아이들하고 다시 내가 지금이 또 기회가 주어지면 학교 가서 담임하면서 얘네들하고 그렇게 살고 싶다.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거죠. 그렇게 존중해주고 지게해주고 하니까 기적처럼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뭐 이렇게 훈계하려고 할 것도 없고 믿고 존중하면 그러면 사실 폭력도 없어지고 가출도 없어지고 단계적으로 자살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존중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포용하는 개인 차원만이 아니라 사회 제도적으로 빨리 우리나라의 학교 제도 바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청소년만 죽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죽어요. 경제도 죽고 모든 성인도 다 죽는 사회가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비교하지 마라. 그 말씀 그래서 요새 엄치나 뭐 이렇게 유행인데 우리가 좀 쉽게 쓰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배가 아프죠. 말씀하신 대로 가장 배 아픈 게 우리 자식 다른 엄친아가 아니라 다른 집 자식 잘 되는 게 배가 아플 수 있는데 그래서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에서 제일 나쁜 게 비교죠. 자녀 교육에 제일 나쁜 게 비교하는 겁니다. 형제도 비교하고 이웃집하고 비교하고 교육에서 제일 나쁜 게 비교하는 거예요. 유럽 사회는 비교 언어를 안 써요. 아까 덴마크도 사람 비교도 안 하고 학교에서 그래서 덴마크 학교는 시험 안 보고 성적도 안 매겨요. 적어도 7년 동안의 초급 과정에서 중등교육까지. 그 다음에 자기가 선택하는 과정 속에서나 자기 선택에서의 평가를 받는 거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절대로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는 게 제일 나쁜 거예요. 특히. 혹시 그 다음에 또 한번 뒤에 네, 안녕하십니까. 안양시 동안청소년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 지도사 김하나라고 합니다. 네, 마지막 부분에서 청소년 지도자들이 먼저 변해야 청소년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청소년 지도사가 행복해야 청소년들이 행복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하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 하나 좀 드리자고 했는데 청소년 지도자가 변해야 하는 부분에서 방향성을 좀 제시해 준다면 어떻게 좀 제시해 줄 수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거는 앞서 제가 이미 강연 속에서 미래 사회라는 게 이렇게 돼 있고 이미 우리가 그 속에 살고 있다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변화해야 되죠. 제가 하나 에피소드 얘기할까요?
제가 청소년진흥센터의 이사장을 맡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청소년 진흥센터 직원들 데리고 점심을 같이 먹고서 이제 회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점심을 먹자 했더니 그때 그게 광화문에 있었어요. 세종문화회관 뒤에. 그런데 한 20명이 와서 했는데 어디로 얻었냐면 그 뒷골목에 불고기집을 갔어요. 그래 내가 야 청소년 지도자들하면 좀 청소년답게 해야 돼. 이거 꼭 불고기 먹어야 되냐? 내가 그랬거든요. 스파게티 먹으면 안 되냐? 샌드위치 먹으면 안 되냐? 내가 이제 웃는 소리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밥을 거기서 먹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바로 옆에가 스타벅스라는 커피숍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들 보고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씩 들어가지. 그런데 얘네들이 얘네들하고 하면 안 되지. 그 사람들이 스타벅스가 뭐예요? 이러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아까 김용대 부장 어디 있나? 어디 가버렸네? 김용대 부장도 포함해서 스타벅스 가서 커피 먹어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놀랍게도.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야, 내가 사줄게. 그리고 가서 하니까 또 앉을 자리가 없어요. 마침. 그래서 다 사들고 통을 들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들이 하는 말이 뭔 사람들이 이거 들고 다니는 게 뭔가 했더니 이거군요. 그래. 그래서 그거 다 들고 이리 따라와. 그럼 어디 가냐면 세종문화회관 뒤에 계단에 쭉 앉아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 와서 거기 앉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이 이거 들고 앉아있군요. 우리도 신나네. 그러고 그 하나씩 들고 앉았어요. 그게 청소년 지도자였어요. 아마 지금 여러분들도 그럴지 모르죠. 그래가지고 청소년을 어떻게 지도해요? 스타벅스 안 먹었다는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전혀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들의 관심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그들의 일상이 뭔지 모르면서 그들의 가상세계가 뭔지 모르면서 뭘 어떻게 그들을 만나요. 그런 것이 변화라는 말이죠. 뭐 새롭게 어디 학습 와서 또 전문 지식 배워가지고 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데가 아니고 그들 속에서 그들과 호흡을 하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이죠. 지금 말씀 아마 구체적인 뭐 말씀보다는 막 공감하는 어른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부분 말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스타벅스 말씀하신 게 아마 10년 전쯤 같아요. 그때 한번 그런 적도 있었어요. 일부러 청소년들 많이 가는 회의를 문화부 장관님 하셨을 때 그때 문화부에서 청소년 회의를 공무원들하고 근데 어딜 많이 갔냐면은 민터를 많이 갔었어요. 민들레부터. 요즘 같으면 토지를 가죠. 일부러 가보고 했었는데 갑자기 말씀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요즘에는 어디가 좀 더 새로운 데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중요한 말씀 한 분은 같이 동료로서의 지도자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또 한 번 좀 하나만 더 제가 첨가하면 제가 그때 문화부 청소년 정책을 할 때 청소년들로 하여금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직속 청소년위원회도 만들고 그랬는데 청소년위원회를 만들었더니 청소년들이 모여서 제일 먼저 만든 대책위원회가 뭔지 아세요? 어른대책위원회예요. 이 어른들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게 청소년위원회가 제일 먼저 만든 특별위원회예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이것은 10년 전 얘기인데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한 우리의 좀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또 한 분 더 받을까요? 예, 변호사님. 네. 괜찮아요. 앉아서 하세요. 사실 질문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편하신 대로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첫 번째는 이제 이상론적인 질문인데요. 장관님이 그 유비코트스 시대에 맞게 이제 그러한 어떤 교육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어서 요즘 이제 그 뜨고 있는 그 인터넷 강의, 인강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시 쪽에는 대세 아니겠습니까? 재수하는 쪽에서도 절반 이상 인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인강이 나름대로 이제 교육에서 충분히 그 지식은 전달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학교에서도 인강이라든가 동영상이라든가 또 국가 그 공동의 컨텐츠 공급을 통해서 선생님이 개성을 가지고 전부 어떤 선생님은 좀 제대로 못 가르친 선생님도 있고 어떤 선생님은 운이 좋아서 잘 만나면 그 학생은 잘 가르칠 수 있고 그런데 그거보다도 어떤 그 인강같이
어떤 그 유비쿼터 시대에 맞는 걸 활용한다 그러면 학생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지루하지 않게 받아들일 수가 있고, 또 학교 기존의 선생님 숫자도 교육 예산을 저는 3분의 1을 절감할 수 있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거기서 전략된 예산이라든가 선생님이 있으면 창시 활동이라든가 좋은 데 투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 인터넷이라든가 뭐 그걸 활용한 좀 21세기에 맞는 그런 교육 그 매체, 그게 왜 안 되는지 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현실론적인 부분인데, 기존 학교 교육이 문제는 굉장히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학생들 말씀하신 것처럼 좀 심하게 표현하면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못 나가게 하는 거랑 마찬가지고, 감옥에 안에서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별로 도움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거꾸로 이제 생각해 보면은 학교의 기능이라는 것이 이제 그 성인들이 공식적으로 말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니네들이 학교 밖으로 돌아다니면 우리는 통제를 못하고, 니네들을 관리하고 뭔가 프로그램 하는 그 비용이 가장 싸게 정말 싼 건물에다 울타리 쳐놓고 안에다가 밀어넣고 감시하는 이 비용보다 이제 크기 때문에 마치 그 사회적으로는 어떤 댐 기능이 있다 이거죠. 이게 꼭 어떤 뭐 긍정적인 어떤 그거보다. 그래서 댐 기능이 있어서 이를테면 학교 안 다니는 청소년들이 아마 5%가 아직 안 될 것 같은데, 현재 그 5% 안 되는 그 학생들도 지금 사회적으로 컨트롤을 못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시설이 없는데, 만약에 장관님 말씀처럼 그 단축이 돼가지고 가령 3년 이상 사회 문제 쏟아져 나가면 이게 취업으로도 지금 흡수할 수 있는 경제 상황이 안 되고요. 도대체 그 현실적인 그 댐이 터져버리고 나서 그 어떻게 그 사회적으로 할지 이제 그 현실론 부분 같이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부분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청소년을 믿어야죠. 청소년은 학교 울타리 나가면 범죄자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죠. 청소년도 다 자기 생각이 있고 다 자기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은 방종이 될 거다, 이게 전제를 빨리 바꿔야죠. 그리고 도리어 그것을 자유를 주면 훨씬 더 창의적으로 자기네들이 자기 삶을 개척해 나가요. 그러니까 과거적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아까요, 산업사회에서는 학교에서 산업사회에 필요한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학교 제도를 발전시켰거든요. 그리고 산업사회라는 가치관을 주입시키고 산업사회의 윤리를 만들어내고 이랬거든요. 그럼 오늘 우리가 지식정보사회에 살고 있으면 학교가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노동력을 길러내야 되고 지식정보사회에 맞는 윤리와 가치관을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학교는, 사회는 지식정보사회인데 학교는 여전히 산업사회 노동력을 습득시키고 그 지식을 주고 그 윤리를 강조하기 때문에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가 지금 역기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이거 지금 수용소 이상의 역할을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학교라고 하는 것이, 근데 학교의 과거에 가지고 있던 거짓 신화가, 제가 여기서 길게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이런 내용을 자세하게 제가 사실은 벌써 작년 그전부터 여러 군데 글을 쓰다가 작년 언론에 프레시안이라는 인터넷 매체에다가 조금 길게 학교가 가지고 있는 근대 이후의 5가지 신화가 얼마나 거짓이었고 지금 오늘의 그것이 다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래서 앞으로 학교를 개혁하는 앞으로의 개혁 방안, 그래서 7개, 8개를 제시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시안에 들어가서 제 이름을 치면 아마 여러 가지 제가 쓴 글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청소년을 가두어 놓으면 청소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가두어 놓으니까 문제가 더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어야 된다, 그런 거고요. 그것이 두 번째 질문하고 같이 연결되는데, 지식과 정보는 인터넷을 가지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은, 학교와 학원이 다른 것은 학원은 지식을 전달만 하면 되지만 학교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동의 장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서구 학교는 학생이 와서 학교에 와서 지식을 배우는 장소가 아니에요. 더불어 와서 선생과 학생들이 와서 거기서 함께 살면서 그들이 공동으로 문제와 지식을 함께 해결해 나가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면 개별적으로 인터넷과 모든 걸 통해서 다 지식을 습득하고 오는 거죠. 자료 찾아오고 다. 요즘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학교 보세요. 다 그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걸 위해서 외국까지 가서 탐방하기도 하고 체험으로 자기가 가겠다면 그렇게도 가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정말 실사구시적으로 필요한 지식은 지식대로 자기가 하지만 그리고 또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얼마든지 나는 이것을 대학이 절반 이상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에 지금 320개 대학을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할까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거 지금 그리고 거기 있는 교수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빨리 은퇴할 것도 아닌데 저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나래도 못하고 해서 제가 60에 조기 정년 퇴직을 했거든요. 우리 제자들이 밤낮 저 사람 언제 죽나 쳐다볼 것 같아서 그런데 이게 지금 현실에 있는 사람들과 이 제도를 이 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 앞으로 우리 대학 사회 가지고 있는 학교 지금까지 시설 경쟁을 했거든요. 지금도 막 지어요. 요즘 유수한 대학들의 과거 아름답던 캠퍼스 요즘 없어요. 서울대학을 비롯해서 뭐 유수한 대학들은 다 캠퍼스가 엉망이에요. 아파트 밀집 지역 같이 다 만들어졌거든요. 이건 대학이 아니에요. 캠퍼스라는 게 어디 있어요? 어디서 사람이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러니까 학교라는 것은 여전히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이에요. 만나고 거기서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어떻게 할 거냐. 거기 따라서 인터넷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방안을 만들어내든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러나 전문적으로 지식과 정보를 필요할 때는 인터넷을 통해서 다 할 수 있죠.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외국 대학교는 그래서 롱 디스턴스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으면서도 전부 가서 인터넷으로 다 하고 그러나 인터넷으로만 끝나지 않아요. 학원은 학기 중에 꼭 한 달 동안은 와서 같이 학습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모여서 하는데 재밌는 것은 예를 들면 호주에 있는 시드니 대학이 롱 디스턴스 프로그램을 할 때 그러면 방학 동안에 시드니 와라 그런 게 아니에요. 영국을 가요. 다른 나라를 한 달씩 가요. 거기 가서 한 달씩 그런 것들을 프로그램하고 돌아오면서 다시 또 모든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전부 주고받는 대화들을 하고 그리고 전 세계 흩어지는 학생들하고 인터넷 교환을 하면서 같이 공동 학습하게 만들고 네트워크를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개별 학습, 개별 지식 정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학교가 네트워크의 중심이어야 돼요. 그래서 지식 정보 사회, 미래 사회는 네트워크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접속 사회, 액세스가 가능한 사회 그런 거죠. 접속의 시대, 네트워크 시대. 네트워크에서 떨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아까 킬러 앱이 중요하다는 것도 그런 것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팔로워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여러분이 취업이 잘 되고 정치 나가도 내가 팔로워가 몇 명에 따라서 정치인으로 지도자로 등장하느냐 안 하냐는 거죠. 그 사람이 혼자 지식이 많다는 거는 그거는 이미 과거이기 때문에 더 이상 효용성이 없어요. 제가 아무리 뭐 이런 지식 능력이 많아도 제 주머니에는 핸드폰을 쫓아가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것을 활용해서 제가 제 말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사고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학교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을 위해서 함께 협의를 해나가야 된다. 이제 그런 것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을 먼저 들어보는 네. 이 시간이 아니면 그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요. 방금 장관님 얘기해 주셨던 그 대학 교육에 대한 그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 질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최근에 국어국문학과 17개 대학에 배제대학교를 포함해서 없어지거나 또는 학과가 통폐합되거나 이름이 이제 좀 바뀌는 형태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현재 청소수련관에서 근무하고 있고 현재 중앙대학교 청소학과 제가 이제 학부 1기입니다. 현재 저희 중앙대학교 청소학과도 지금 학교에서 이제 폐과를 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배제학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국어의 산실인 배제대학교마저도 국어국문학과를 이제 변형하는 현실인데요. 더군다나 청소학과 청소지도사를 탄생시키는 중앙대학교 청소학과마저도 없애야 되는 현실인 상황인데 이걸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며 또 이 방향이 과연 맞는 건지, 그러니까 대학이 없어져야 되는 것은 현실상 학생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당연한 거지만 그것만 가지고
이 현실을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인가 하는 저는 굉장히 좀 개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실지 궁금합니다. 그건 보통 큰 과제가 아닌데요. 제가 사실 학술진흥재단 이사장을 가 있을 때 바로 대학 개혁을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사실 장관 가는 거 포기하고 학술진흥재단 가겠다고 고집하고 거기 갔었는데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연구의 통합성, 학문의 인터디스플린, 상호 연계성, 그 당시 융합적인, 통합적인 연구 이런 말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학과 중심의 이것은 앞으로 필히 변형돼야 돼요. 바꿔져야 되고 통합적으로 가야 되고 그것을 가지면서 그 중에 메이저, 중요한 전공의 그런 걸로 네트워크를 가야지 학과 중심으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은 이제는 이미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이미 전과 제도가 다 있기 때문에 들어가도 등록하고는 다 전과를 다 해버리기 때문에 소용이 없어요. 학과가 있어도. 지금 4년제 대학은 그나마 괜찮지만 전문대학 교수들이 제일 목적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반두지 못하게 하는 거. 그에 따라서 교수 평점이 매겨지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전공이란 개념은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식사회가 다 통합의 지식으로 다 바뀌는데 어떻게 그것만 가르쳐서 뭔가 지도사가 되고 또는 어떤 국문학자가 되고 이게 되겠는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미 학문도 융합과 통합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연계성 속에서 하면서 중요한 그것을 지도하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그 지도력을 개발해내는 주안점으로서의 전공의 영역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각 분야별로 다양하게 이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많이 인문학 쪽이 많이 없어지는데 문사철이라는 이제 것들이 없어지는데 저는 이 문사철에 저도 포함해서 문사철에 소속한 교수들이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솔직히 인문학이 없다, 인문학이 죽었다고 그랬지만은 다른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인문학자들이 인문학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국어국문학 하면 국어국문의 지식만 가르치지 국어국문의 문법이 어떻고 뭘 따지고 뭐하고 다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문예창작과가 따로 있잖아요. 국어국문과가 따로 있고 문예창작과는 안 없어져요. 문예창작과는 인문학과 아닌가요? 왜 국어국문학과는 없어지고 문예창작과는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가나요? 철학과요? 철학적 사고는 안 하고 철학적 지식만 가르치거든요. 칸트가 어떻고 헤겔이 어떻고 사르트르가 어떻고 그 사람이 그거 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거 핸드폰 놓으면 더 많이 나오는데 교수보다도 철학 지식이 여기 더 많이 나오는데 칸트의 순수 이성 비판 치면 쭉 다 나오는데 그걸 한 학기 동안 배워요? 철학 지식을 가르치니까 철학적 사고를 안 하니까 학생들이 안 가죠. 역사도 역사 지식을 주지주의적으로 하니까 역사주의에 빠지니까 역사 인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그만한 역사학과가 있는데도 우리가 지금 역사적 비판 의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학문을 제대로 사고하고 가르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학술진흥재단에 있을 때 대학의 교수에게 연구비를 프라이머리 소스를 가지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말 기초 학문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문학적 지식을 가지고 또 연구해서 코트해 가지고 하는 세컨다리 소스를 가지고 연구하는 거는 연구비 주지 마라. 직접적인 자기가 가지고 씨름하는 그런 거에만 연구비를 줘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연구비의 패러다임을 바꿔서 대학의 연구 패러다임을 바꿔보려고 노력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대학 사회가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가지고 통합적인 연구라는 것을 많이 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 계기가 돼가지고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도 근데 그때 재밌는 것이 있었어요. 학회 세미나를 할 때 경북대학의 자연과학대학 학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과학에서 철학이 없으면 생산되는 것은 홍해밖에 없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연과학과 철학의 만남. 자연과학적에 철학이 없으면 자연과학이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때 철학은 철학의 지식이 아니에요. 철학적 사고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주지주의에 빠져 있어요. 학력, 열등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누차 강조했지만
그거는 좀 더 누구보다 내가 앞서서 무슨 지식 가지고 있다. 그건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뭘 얼마나 알고 있는데. 그거는 소용이 없으니까 학과가 왜 없어지느냐 하는 것은 다른 한점에서는 이제 그런 거고 또 다른 하나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대학이 진리의 전당이란 말은 옛날 말이고 이미 뭐 어느 대기업이나 재벌이 지은 거는 대학 자체도 자기 기업으로 생산성 높이자는 거고 전부 수단으로 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본에 있어서 이 대학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진리 탐구라든지 하는 거를 우리 사회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히 이 변화시켜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제 그런 걸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금 뭐 유사한 지금 고민 또 그런 문제가 같이 봉착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그런 학문의 융복합 방향이라든지 또 이런 주지주의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인 그런 학문적 이런 사고방식이라든지 실험을 키우는 것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근데 그런 방향에 의해서 우리 대학들이 구조조정이 되고 또 뭐 되어나간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의 근데 아까 이제 장관님 말씀하신 중에도 굉장히 강조하시는 게 앞으로의 그런 저희 더불어 살아가는 능력 그리고 또 관용이라든지 또 이런 여러 가지 안정성, 협동, 창의성 모든 그러한 성향들 앞으로 우리가 미래지향해야 될 성향들 굉장히 바람직한 그 방향이지만 가장 봉착하는 문제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내재되어 있는 이런 경쟁 중심에 말하자면 모든 것이 지금 경쟁력, 국가서부터 국가 경쟁력, 또 대학 경쟁력 모든 경쟁의 핵심이 사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의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뭐 자본, 내지는 또 뭐 거기에 따르는 성공, 출세 뭐 이런 것들이 근데 그게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항상 그게 지금 계속 평행선상에서 서로 다른 관점으로 논의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작금에 이루어지는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이라든지 그런 게 어떻게 보면 그런 융복합 차원 또 실질적인 학문의 그런 가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한 그런 경쟁 논리 그리고 실질적인 나름대로의 어떻게 보면 대학 교육의 본질을 지금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데 굉장히 지금 우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강의 속에서도 느끼는 거는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래지향적 그런 바람직한 가치들 정말 더불어 살아나가고 관용성을 키워주고 이런 게 결국은 우리의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같이 만날 수 있는 지점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해나갈 수 있을까 그게 저는 과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같은 맥락에서 같은 질문을 하고 답을 드리겠어요. 마침 이제 국민의 정부의 강요로서도 이렇게 만나졌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경제민주화 이런 함의 속에서 과거 이제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의 정책들을 이렇게 꼼꼼히 비판하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과거에 추진했던 경제 정책도 그렇고 특히 이제 교육 정책들이 아까 말씀하신 자유, 즉 어떤 관료적 통제로부터 가능한 한지 규제를 줄이고 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청소년의 어떤 선택, 학교 선택이나 교과 선택 등등을 좀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쭉 점진적으로 하다 보니 오히려 그것이 교육계의 불평등을 야기했지 않느냐. 이런 점에 있어서 이제는 다시 과거로 좀 획일화하려는 그것이 뭔가 복지 이름으로 또 혹은 기획균등을 이름으로 다시 또 다른 어떤 그 획일 속으로 가는 경향도 좀 없지 않아 있고 있어요. 자, 우리가 다시 좀 획일을 하셔서 우리 현재 교육 기회가 현재까지 이렇게 불평등한 현재 상황 속에서 만약에 예측되었었다면 우리가 이전에 국민의 정부 때 교육개혁이 과연 어떤 방향으로 당시에 어떤 획일적인 교육제도를 보다 더 다양화하고 보다 더 학생들의 더 많은 자율성도 함께 이루어지면서 또 협해서 이루어질 수 있었던 그런 정책은 과연 보이셨을까 좀 혹시 회개할 수 있는지요? 마찬가지 아마 질문이 같은 질문인데
굉장히 큰 과제지요. 같이 생각해야 될 것들인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이 경쟁력을 갖추고 뭐 한다는 거는 이거는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이거는 교육이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이죠. 지식 장사를 하는 거예요. 학교 장사하는 거고요. 제가 다른 글에도 썼지만 교수들을 논문 수 가지고 평가하는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유럽 대학들의 교수들은 웃겨요. 1년에 2~3편씩 무슨 그게 그렇게 훌륭한 연구 논문이 되겠느냐. 양적인 걸 가지고 1년에 2~3편씩 그게 무슨 어떻게 나오냐 그게 10년이 가도 한 편이 나오면 제대로 그것이 되는 것이지. 이런 양적 평가로 대학 교수 평가한다라는 미국도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최윤진 교수가 얘기를 했지만 경쟁이 중심이 된 오늘의 사회, 이건 대한민국만 그래요. 대한민국의 경쟁은요, 전 세계에서 이런 경쟁이 없어요. 이건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이런 경쟁, 이건 경쟁이 아니에요. 거꾸로 지금 이거 하면 할수록 한국 사회는 세계 경쟁에서 뒤져요. 이건 경쟁이 아니야. 우리나라 대학 평가에서 뭐 무슨 어디가 조사하는 데 따라서 뭐 우리가 뭐 100등이다, 뭐 100대 뭐에 뭐 서울대가 들어갔다, 뭐 연대가 들어갔다. 이것은 속임수예요. 그 평가하는 사람 장사하는 거예요. 미국하고 영국만 대학 평가하지 다른 데는 대학 평가 안 해요. 유럽의 어떤 대학이, 독일의 어떤 대학이 어디는 1등이고 어디는 2등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베를린 대학은 1등이고 프랑크푸르트 대학이 거기는 3등이고 함부르크 대학은 5등이고 그럽니까? 예전에 파리 대학이 파리, 소르본느 등등 해가지고 여러 개 이름이 있었어요. 그게 60년대 이후에 다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됐어요? 파리 1대학부터 파리 10대학이요. 남바만 있어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어디 가서도 공부해도 돼요. 어디다 저걸 또 그래도 어디 가서 공부해도 돼요. 이게 오늘의 EU를 만든 기본이에요. EU의 학생들은 한 학기 이상을 다른 대학의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도록 하는 에라스무스 프로젝트 속에 살고 있어요. 그래야 더불어 살아가니까. 근데 우리 안에서 그 안에서만 도토리 키재기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우리 안에 1등이 세계 1등 천반이에요. 그래서 서울대학이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갔다. 연대가 뭐 들어갔다. 고대가 뭐 들어간들.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눈속임이고 우리 스스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다 알면서. 왜? 그것이 나를 안전한 보장이 되니까. 기득권의 보장을 되니까. 이 속임수를 깨자는 거죠. 더군다나 지금 교육부가 대학을 평가하기를 학생 취업이 몇 명 되냐 진로가 돼. 그 대학을 완전히 취업 학원으로 만들어 버렸는데 교육부가. 이게 무슨 교육부예요? 제가 이 점에서 이제 지금 이인규 선생님이 질문한 거라는데 사실은 그 질문을 하니까 그런데 제가 2000년에 교육부를 교육 인적 자원부로 바꾼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부총리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지식정보 사회에서의 이제는 교육부라는 개념은 과거의 개념은 없어져야 된다. 그래서 초중등 교육은 지방자치로 가야 되고 교육자치로. 대학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대로 자율성으로 가야 되니 교육부를 없애는 거다. 그래서 부총리제로서 처음에 제목이 뭐냐면 인적자원부였어요. 그런데 교육계가 교육부 없어진다고 교사들이고 교수들이 막 성명서를 내고 난리쳐서 교육부를 붙여갖고 지네 목을 맨 거예요. 그때 없어졌으면은 이런 문제가 지금은 없어졌을 거예요. 사실 스스로 그거 교육부를 달아달라고 한 사람들이 교사와 교수들이에요. 거기에 온전하고 싶거든요. 제가 대학 교수로 있을 때 학교에 대학의 자유를 달라 그래가지고 대학 입시할 때 5%의 성적의 자유를 매길 수 있는 걸 줬죠. 그때 교수했던 분들 아마 기억이 날지 모르겠는데 그랬더니요. 이 5%를 어떻게 하겠냐고 교육부가 가이드라인 달라는 거예요. 교수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면접이나 뭘 가지고 하자. 제가 이제 학교에서 하니까 방침이 내려왔어요. 절대로 면접에서 탈락시키지 마라. 탈락시키면 소송당한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그냥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게 안 보잖아요. 지금 면접이 없어요. 점수를 주면서도 면접은 다 100점이야. 대학 스스로가 포기한 거예요. 교수들이.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정부만 탓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때 결국은 교육인적자원부를 만들어서
이거를 하려고 그랬는데요. 이 김에 하나 더 보세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대학의 졸업장을 정부가 주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 유신 때 만들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총학장의 권한을 정부가 쥐어서 임명권을 쥐어서 문제된 교수도 자르고 문제된 학생도 자르라고 했는데 그때는 교수회가 모든 걸 하게 돼 있었거든요. 교수회가 버티고 안 해요. 교수회가 의결이 안 됩니다 하고 자꾸 하니까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총학장의 임명권을 총장이 임명권을 대통령이 가지게 되고 교육부 장관이 가지게 되고 그 다음에 교수 임명권과 학생 입퇴학권을 전부 총장 1인의 권한을 줬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87년에 민주교수회를 만들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해가지고 민주교수회를 만들었거든요. 그 전에 전교조 만들 때도 여기 이인규 선생 같이 뛰쳐다니면서 했지만 민주교수 한 다음에 첫 번째가 총장의 권한을 민주적으로 분산시키자. 절대로 반대해요. 민주교수들이. 왜? 총장 직선제에서 쥐면 자기네가 다 쥐니까. 그 생각해가지고 총장의 권한을 민주화시키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피해를 입는 거예요. 교수들이. 그게 결과예요. 총장 직선제하고 민주 교수들끼리도 싸움해가지고 학교가 2패, 3패로 나눠지니까 이제 직선제 안 하겠다고 다 반납했죠. 결과적으로 교수들 스스로가 목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부 탓만 한 것이 아니라 물론 정부의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만 우리의 정말 현실 속에서 무엇을 어디서부터 바꿔가야 될 건가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우리 봐야 됩니다. 근데 정부 거를 얘기를 하니까 2000년에 그것을 바꾸고 했는데요. 또 하나는 얘기가 된 김에 여러분 우리나라에 사립학교법이 있는데 이게 사립학교법은요 3공화국에서 만든 겁니다. 63년에. 이게 절대적인 법 같지만요 제1공화국 때는 사립학교법이 없었어요. 사립학교법은 1911년 일제가 민족교육을 탄압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학교 교육을 하려면 양질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재단에 돈이 있어야 된다. 교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당시에 자격증 가진 교사가 어디 있어요? 전부 일제 학교 다니게 되죠. 그 다음에 재산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이 교사가 제대로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야구운동으로 빠진 거예요. 그러다가 독립이 되고 나서 제1공화국 때는 미 군정에서부터 이 사립학교법이 없었어요. 63년에 쿠데타로 일어난 박정희 정권이 학교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학생 대모를 막기 위해서 사립학교법을 강행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을 폐지해야죠. 근데 지난번 노무현 정부 때 사립학교법 개정하자 그럴 때 내가 폐지하는 운동을 해야지 왜 개정을 하냐 그랬거든요. 개정한 게 뭡니까? 이 사회 구성 속에서 동문이나 제3자가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그게 지금 여러분들이 피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노무현 정부에서 그 열어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지금 하나하나를 정말 제대로 역사를 짚어보세요. 정부의 정책들을 보면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그래서 이 사회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니까 이제는 이 사회가 다 쥐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바꿔놓으면 자기네가 들어가서 쥐면 그 학교 권한을 자기네가 다 쥘 거라고 이렇게 그야말로 한치 앞도 내다 못 보는 졸속으로 사립학교법을 개정해 놓으니까 이게 결과가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때 글 쓰면서 폐지다. 이거는 군사정권이 만드는 법을 왜 지금까지 갖고 있냐. 그러니까 나보고 그래요. 그럼 사립학교법이 없어지면 그러면 이 학교 문제는 어떻게 하냐. 그건 국민들이 알아서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하는 거다. 똥통학교면 안 들어가지. 사실은 사립학교법 때문에 똥통학교가 명문이 된 거예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웃기는 역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 여기 고승덕 변호사요. 31조예요. 대학의 교육은 자율성이라고 헌법에 보장이 돼 있어요. 전 세계에서 대학의 교육권을 교육부가 쥐고 좌지우지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거는 일제 제국 시대에 나왔던 악법이에요. 근데 아직도 이걸 가지고 있거든요. 학교는 미국은 이게 자기가 설립하려면 설립 등록만 하면 돼요. 그럼 미국에서 뭐 학교가 문제가 생기면 학생들이 안 가면 그만이죠 뭐.
그리고 웃기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 보면 시장의 자유를 말하면서도 어떤 경우는 또 이건 완전히 사회주의 국가보다 더한 전체 파쇼 국가를 만들어요. 교육이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 교육은 파쇼 국가예요. 그런데 그 안에서 자꾸 자기 자리만 차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근본을 바꿔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교육개혁을 하려고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만들어 놓으니까 부총리 되니까 더 권한을 확대하는 걸만 늘어나는 바람에 이게 모순이 생긴 거죠. 아까 경제개혁 문제도 국민의 정부 때 4대 개혁에서 민주개혁을 다 했죠. 경제민주화 개혁을 했죠. 기업, 공공, 그 다음에 금융, 노사 4대 개혁을 하고 경제민주화에서 재벌개혁 5+3에서 순환출자 금지하고 상호 지급보증 금지하고 그 다음에 금산 분리하고 뭐 하는 것들에서 5+3에서 다 재개혁 합의해서 해놨죠. 근데 그걸 노무현 정부에서 완화시키고 이명박 정부도 불필요하다고 다 없애버리니까 그래서 그때 기업들이 60개, 70개 있던 문화발식 기업들이 전부 20개 이내로 다 줄였어요. 자기 개혁을 하면서. 스스로가. 근데 지금 80개, 90개, 100개로 늘어갔어요. 그러니까 경제민주화가 지금 다시 논의되는데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미 우리나라는 재벌공화국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단히 어려워요. 그렇게 추상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해요. 교육계도 지배하지만 보세요. 재벌이 경제만 지배합니까? 의회도 지배해요. 법조계도 지배해요. 언론도 지배하고 있어요. 문화예술계도 지배하고 있어요. 대학사회도 지배하고 있어요. 학원 참고서 업계도 지배하고 있어요.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골목 상권 회복만의 차원이 아니에요. 전체적인 시각에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걸 근본적으로 하지 않으면, 근데 이걸 그거부터 다 한 다음에 뭐 다른 거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한 영역에 속한 데서부터 필요한 그 부분에서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하다 보면 이게 다 맞물려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고 개혁이 시작되는 겁니다. 큰 틀에서 이상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안 되는 거죠. 주장만 해서는 안 되고 정말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야 되는 거죠. 국가 정책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닙니까? 운동권 논리 갖고는 안 되는 거죠. 민주당이나 이쪽에 자꾸 실패를 하는 이유는 뭐 이 자리에 그런 얘기가 하지 않았지만은 이미 집권 경험에서 자기 반성을 통해서 국민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집권했을 때 국민으로서의 국가에 대한 비전을 줄 수 있을 건가 하지 않고 여전히 과거 운동권적인 당위적 주장만 하다 보니까 국민들에게 신뢰를 못 받는 거죠. 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소년 정책도 그렇고 교수들 사회도 그렇고 말은 맞는 것 같지만 그런 당위적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사회 속에서 있는 자리에서 변화시켜서 할 수 있는 실마리들이 많고 연결고리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부에 들어갔을 때 그런 일들 할 때 정말 사실 우군이 돼줘야 될 사람들이 우군이 아니라 정반대로 섰을 때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비애도 느끼고. 그런 것들이 사실 개혁을 안 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시도를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도 교육인적자원부라는 말이 생겼던 것도 그렇게 생겨서 한 건데 교육부총리제를 만들면서 근데 그것이 역기능으로 작용하는 바람에 사실 문제가 많이 생겼던 거죠. 그런 걸로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좀 준비된 시간보다 좀 많이 좀 지체가 됐는데 감사드리는 것은 끝까지 집중도가 이렇게 보통 게 앞에서 보면은 진행한 사람은 그저 시간 맞춰서 끝내는 게 부담인데 다행히 그 앞에서 볼 때 그 한 분도 이렇게 고개를 보면 알거든요. 얼굴이 어느 정도 집중하셨는지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같이 시간을 나눈 것으로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관님께 좀 큰 박수로.